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부 신새벽이고요. 인문 잡지 한 편이랑 빨간색 탐구 시리즈 등등을 만들고 있어요. 일한 지 이제 12년 차? 차장이에요, 차장. 병렬 독서 원래 많이 하세요? 병렬 독서 늘 하고 있었죠. 인생이 병렬 독서였죠. 숨쉬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병렬 독서라는 말이 주어지니까 많은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병렬 독서라는 개념을 세영 편집자님이 주창했을 때부터 이거 정말 좋은 개념이다. 우리네 삶을 아주 잘 포착해서 설명해주는, 그러면서도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 방식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주는 그런 게 좋은 개념인데, 병렬 독서가 딱 그런 개념이었어요. 늘 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부터 소개해볼까요? 일단 인문 잡지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돼요. 한 편이 한 주제에 대해서 10편씩 글을 싣는데 하나하나 편집할 때마다 책을 많으면 100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제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라서 이번 기회에 한국사 공부부터 좀 다져야겠다 해서 읽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민한, 채윤 두 분이 같이 쓰신 퀴어 한국사이고요. 역사라는 거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어떻게 봐서 뭘 할 건지가 중요한데, 이 책은 퀴어적인 것을 한국사에서 발견한다는 아주 새롭고 낯설면서도 아주 담대한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책이라서 일단 보고 있고요. 단군 신화부터 지금 2025년 한국 사회까지 쭉 반만년 역사를 퀴어의 관점으로 본다. 완전 최근 일까지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작년에 편집했던 호르몬 일지라는 이제 트랜스 여성의 에세이가 있는데, 그 책도 여기 소개될 만큼 엄청 최근 이야기까지 들어있어서, 이 책의 진짜 신기한 형식 중에 하나는 하루에 한 쪽씩 읽게 돼 있거든요. 주제가 1일 1페이지 퀴어한 역사 읽기, 딱 366개의 역사적인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하면은 너무 방대하고 언제 이거 다 공부하나 싶은데, 이 책은 그런 어려움을 1일 1페이지로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일 정도 읽었고요. 맨 처음에 단군 신화에서 시작하는데 곰이 호랑이보다 더 마늘과 쑥을 견디고 오랫동안 먹어서 웅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전환이다. 트랜스다. 웅녀는 트랜스한 존재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거기서 너무 놀라서 뒤로 빨리빨리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 충격을 곱씹으면서 앞으로도 하루 한 쪽씩 읽으면 참 좋을 텐데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 고대에. 언젠가는 이제 끝까지 읽으면 한국사를 끝낼 수 있겠죠. 이 책은 역시 그 한국 탐구의 여정 속에 있는 책이고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고 해서, 이 앞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개념씩 읽겠다고 써놓고 3월 17일에 보고 안 봤는데, 이 책은 개념으로 본 한국사예요. 특히 한국사를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는 책이고, 민주주의 하면 너무 많은 걸 의미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도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점도 있고,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민주주의를 딱 7 개념을 통해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특히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민주주의 하면 좋은 거지 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 부분을 엄청 균형 있는 서술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관점, 우리 민족이 최고고 일제는 나쁜 놈이고, 우리 민족은 사실 옛날부터 되게 강하고, 그런 민족주의로만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민중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밑에서부터 늘 들고 일어났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떨쳐 일어나서 싸웠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라는 그 두 가지 주류적인 그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분은 김정인 교수님인데 종합을 시도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지배층들이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갔느냐랑 늘 억압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위아래의 관점이 같이 한국을 만들어 왔다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정의가 아주 강력하게 와닿았고요. 사실
한국호의 저자로 모셨고요. 이분이 3부작을 쓰셨어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이제 3부작 중에 첫 번째 권이고요. 19세기부터 최근에 촛불 집회로 인한 그 광장의 정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문제는 3부작 중에 첫 번째 권의 첫 번째 개념까지 봤다. 마감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남은 한 달 동안 나머지를 읽어야 된다. 근데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하. 그래서 지금 한국이란 주제 과몰입 중인 가운데 서정주의 신라정신과 릴케 현상이라는 책이에요. 김익균이라는 문학 평론가이자 문학사 연구자가 쓴 책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서정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한데 다들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엄청 아름답고 언어를 무슨 주술사처럼 부리는 그런 시인이라는 그런 이미지 하나가 있다면 또 한편 친일을 했다.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고 해서 굉장히 찬반 논란 속에 한가운데 있었던 시인이자 우리 세대한테는 약간 잊히기도 한 그런 옛날의 존재인데 기본적으로 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낡지 않았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상천외하고 진짜 신기한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뭘까? 뭘 말해주는 걸까? 한국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말해주지 않는 그런 서정주의 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다가 찾은 책이고요. 이 책 저는 이제 요렇게 끝까지 읽긴 읽었어요. 근데 모자이크 독해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고 어렵고 난해한 학술서를 보는 저만의 이제 독서 비법인데요. 제가 창시한 개념인데 어려운 책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도 한국어이기 때문에 읽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부분 좀 보다가 또 모르는 게 나오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읽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읽었다고 해야 될지 100%와 0% 사이의 그 점점 정도 읽었다 농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는 이해했고 서정주는 니체를 좋아했다.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랐어요. 니체를 서정주도 읽었다. 서정주 하면 막 늘 흰 한복 입고 다니고 토속적인 그런 동양 정신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 니체를 읽고 자신의 그런 질곡 많은 인생을 특히 시로 쓸 때 직접 참고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서양 철학이라는 거 이것만 철학이라고 사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없다? 동양 철학에 막 빠져들거나 아니면 서양 철학에서 계속 상승하거나 하는 건데 뭐가 서양적이고 동양적인 걸 떠나서 인간의 그런 비극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그렇게 알게 된 것을 한국 독자들한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친일파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걱정 속에서 소중하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회사에 지금 너무 과몰입돼 있어서 좀 즐거움을 위해 읽는 책도 꺼내볼까요? 토벌트 이야기 로베르트 발저의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책 날개까지 읽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상훈 편집자님이 만들어서 전해주셨고 상훈 편집자님이 발저를 번역하려는데 역자 혹시 추천해줄 수 없냐 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추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가람이라는 이제 역자 발저 번역을 처음 이번 책으로 선보였어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박사를 마치고 막 귀국하신 신진 연구자이고 이 양력까지 보고 또 너무 큰 감동에 휩싸여서 잠깐 내려놨는데 보시면은 박사 연구가 머문과 떠돔이라고 근데 이게 독일어로 블라이벤 운트 트라이벤 해서 독일어의 운을 우리말로 완전히 옮긴 거예요. 머문과 떠돔. 와 이거는 이게 되네? 너무 놀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양력만 보고 안 척하는 건데 발저라는 사람은 산책을 엄청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산책하다가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산책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새도 지저귀고 지나가다가 웃기는 아저씨도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정적인 글쓰기로 들여오는 그 두 가지 사이의 흔들거림? 너무 머물 때 가라앉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갱신하고 쇄신하는 그 사이의 진동이 발저를 읽을 때
다가오는 그런 진동이라고 쏜살문고에 있는 산책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좋은 사람인 발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하인에 대한 또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아니라 하인되기, 하인됨에 관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참 다들 지배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왜 하인에 대해서 탐구했을까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펼쳐봐야지 하고 리스트에 넣어뒀어요. 토벌트 이야기. 이것도 회사 밖에서 읽는 책인데 공적 감정이라는 책이에요. 앤 츠베트코비치가 쓴 책이고, 이 책은 저의 독서 모임 중에 하나가 거장과 필멸자들이라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지현 편집자님도 있고 여성 편집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 다음 책이라서 어쨌든 읽어야 돼요. 감사의 말까지 읽었어요. 퍼센트로 하면 한 15분의 1쯤 되겠죠? 나티의 애총서라고 하여서 정체성 탐구의 복판을 관통하는 질문에 답해가는 작업이에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를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요즘 인문사회 책들의 되게 중요한 흐름을 이루는 책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출간되기만을 기다렸고, 이제 손에 받아보니까 이미 이제 너무 충만해져서 막상 이제 돌입할 그런 마음의 여유는 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저는 주로 감사의 말을 먼저 읽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여가 있는지를 보면 약간 이제 이 책에 들어가는 문턱이 조금은 낮아진달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엄청 감사하는 사람이 많고요. 퍼블릭 필링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감정이 공적인 것이다. 공적인 감정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한 결과물로 이 책이 나왔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 사람들이 또 되게 이 분야에선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하는구나. 이런 고도의 이론적인 작업일수록 같이 그 일상 언어로 이런 연구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논평해주고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한 달 남았는데 감사의 말부터 읽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읽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될 것 같아요. 주말의 산책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군산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요즘 한국 여행을 다니면 꼭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에 가서 많이 사오거든요. 응원도 하고 생색도 내고 하면서 많이 사오는데, 어제는 군산에 있는 마리서사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초원 사진관, 거기서 걸어가면 있는 곳에 있는 마리서사라는 서점에 갔는데, 책들이 문학에서 인문학까지 큐레이션이 대단히 좋았고요. 심지어 책장 하나하나 나무 짜임까지 아름다운 취향이 높은 서점이었어요. 그중에서 안 살 수 없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적상가옥의 유령이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군산 에디션이래요. 그곳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읽어서 거의 다 읽었어요. 한 80% 읽었는데,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 무서운 얘기예요. 조예은 작가가 군산에서 태어났대요. 초원사진관 근처에 히로스 가옥이라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적상 가옥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고요. 적상 가옥이 뭘까? 물론 이제 적이 유산으로 남기고 간 집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지만, 조예은 작가님이 아주 기발하게도 적이 산 집이다 라고 약간의 초월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이 살았던 그 집이 이 화자의 이제 할머니의 손에 다시 들어왔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그 적상 가옥에서 기괴한 자세로 죽은 모습으로 발견된 거예요. 화자도 결국 그 적상 가옥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에 별채 있는 유령과 만나게 되는 현재 이야기와 할머니가 겪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교차되면서 점점점 무서워지고, 꿈에 나오겠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해서 그만 읽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읽을 거고요. 역시 소설은 끝까지 읽게 되는 속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책도 이제 표지 때문에 산 책인데, 이것도 마리서사에서 산 잉아의 순우리말 그림사전이라고 해서, 잉아가 이제 저자인 이이나 선생님의 별명 같은 건가 봐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소, 문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둘이나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사실은 우리말 하면 이제 개량 한복 입고 꽁지머리를 하고 그런 되게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말 지킴이들의 그 개량 한복 이미지도 좋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런 우리말 이미지를 타파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늘 편집하면서 드는 고민인데 이분의 이 그림이 우리말 이렇게 유머러스하면서 귀엽고 의문스러울 정도까지 표현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거 보세요. 은밀아밀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은밀아밀이 친한 끼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럽고 속닥속닥 긴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는 말이래요. 근데 그것을 비밀 얘기하다가 갑자기 포착된 해바라기들의 모습으로 그린 걸 보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다. 우리말의 새로운 감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뜻밖의 되게 든든한 그런 책이 되었어요. 가끔씩 하나씩 보면서 글자에만 너무 빠져있는 기분을 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이었고요. 근데 군산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탕류를 마침내 샀거든요. 채만식이란 이제 우리 한국 소설의 거장. 채만식 하면 탕류를 읽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태평천하라든지 치숙 같은 그런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라고 해서 이제 읽은 그런 소설들도 너무 좋고 재밌고 다시 읽어도 참 재밌는데 어쨌든 채만식은 장편 소설의 일가를 이룬 분이고 언젠가 읽어야지 했는데 군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마침 군산에 있는 동네 서점에서 이 책이 이렇게 소개돼 있으니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탕류 이러면 민족의 그런 아픔이 소용돌이치고 막 뭔가 인간 군상에 쓸려나가고 엄두가 안 난다. 늘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기차에서 읽어보니까 완전 연애 얘기였던 것이에요. 초봉이라는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얼굴은 예쁘지만 이제 속이 빈 논팽이랑 얼굴은 이제 소 같지만 성실한 그 두 남자 사이에서 초봉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런 설정이 던져져 있어서 빨려들듯이 이제 읽었고요. 한 6분의 1 정도 어제 집에 돌아오는 무궁화호에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흡입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그때 있었던 20대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묘사조차도 너무나 현대적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왠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건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게요 이러고 고개를 까뜩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개봉이를 승재는 다시 한번 바라다 본다. 맨날 늘 까불기나 하고 동생들과 다투기나 하고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들이대기나 하고 이러한 털팽이요 침술꾸러기로만 개봉이를 여겨온 승재는 오늘에야 개봉이가 엉뚱하게 속이 깊고 깊은 속을 곧잘 표시할 수 있는 지혜와 영리함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고 따라서 탐복스럽던 것이다. 그것은 개봉이도 마찬가지로 승재를 한 번 더 다르게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둘이는 마음이 훨씬 더 소통이 되고 친해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왠지 너무 감동받아서 가난한 집에 돈을 조금 좋은 마음으로 준다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래도 자존심 상하고 넙죽 받을 수 없는 그런 되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상대가 알아봐주고 되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둘이 좀 더 친해졌다. 이 아주 미묘한 상호작용이 제가 친구들이랑 책 읽으면서 추구하는 그런 거기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두 권은 나란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애니프루의 습지에서 지구의 안부를 묻다 이고요. 또 하나는 유종호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이게 둘 다 다자로 끝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거든요. 두 책의. 애니프루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 브로크백 마운틴 원작 소설가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기후위기에 맞서서 사라져가는 자연들을 탐사한 그런 논픽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유종호 이분은 이제 유명한 문학평론가시죠. 근데 두 책을 같이 병렬 독서를 갈기다 보니까 두 분 다 1935년생이었던 거예요. 유종호 선생님 본인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작가의 생몰년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보면 책들이 더 재밌다. 병렬 독서를 할 때 예를 들어 토마스 만과 이승만의 공통점이 있다. 두 분이 똑같이 1875년에 태어났어요. 병렬 독서
무차별적으로 읽는 책들 사이에 약간 좀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한국 문학을 거의 교과서를 쓰다시피 한 이 노년의 평론가와 브로크백 마운틴의 원작자이자 지금 기후위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애니 프루라는 사람이 동갑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약간 더 책들이 인간적으로 와닿았고요. 특히 35년생 작가를 상상할 때 그냥 책으로만 보면 뭐 수많은 책 중에 하나지만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래다 했을 때 윗세대의 윗세대들이 힘들게 노력했던 그런 게 상상이 될 때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할아버지, 미국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말 그대로 빛과 어둠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이제 이 유종호 선생님의 평론이 이제 그 중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나름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근대화는 가난 재생산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현대사의 단면을 설명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요즘은 좀 다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국 생각밖에 안 하면서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감. 전 병렬 독서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내 식대로만 읽나? 오히려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저도 아주 기나긴 책태기를 거쳐서 이렇게 뻔뻔하게 책들만 읽어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병렬 독서자로 거듭난 거기 때문에 존재와 무우란 책도 있지만 안 읽거나 읽거나라면 읽거나가 더 좋고, 그때 병렬 독서는 책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